이어서 인덕대학교의 정창삼 교수님께서 도시하천 유역 침수 예방을 위한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덕대학교 제가 수자원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창삼입니다. 정말 힘드시죠? 왜냐하면 이게 저도 강의를 해보면 2시간 연속 강의하면 너무 지치거든요. 근데 지금 2시부터 1시간 반인데 원래 3시 15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제가 3시 20분에 돼서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저희 전문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술적인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제목이 그렇습니다. 도시하천 유역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이라고 돼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최선의 기술들, 구조적인 대책의 장점, 비구조적인 대책의 장점들을 말씀드리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국민의 관점에서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집에 아버지가 쓰러졌으면 쓰러지고 나면 온 가족들이 전부 다 말려 달려들어가지고 돈 수억 원이 들어드니까 고쳐주세요라고 합니다. 그게 홍수가 났을 때 바로 그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모두 다 고쳐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돈도 들고 지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소아과, 예를 들어 심장외과에서는 심장 수술만 하면 낫습니다. 아니면 다른 과에 가면 이것만 하면 낫습니다. 가정의학과에 가면은 전부 다 좋은 음식 먹으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하나로 해결될 건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자들,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나면 선택은 국민과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에서 해줘야 될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온천천 10년 동안 6번 잠겼습니다. 정상일까요?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강남역에서 최근 10년 동안 4번인가 잠겼습니다. 강남역에서 장사를 하면 전 비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뭘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상습적인 침수가 나는 지역은 제위험지구 개선 사업할 수 있고요. 특별재난 사업할 수 있고 부분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보면 강남역에서부터 반포천까지 하수공사하면요 일반적인 공기보다 3배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가게들, 상가들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차량 막히니까. 하수도 공사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3배 이상 걸려요. 그 다음에 대심도 터널 뚫으면 되냐? 대심도 터널 거기서부터 우리 한남대교까지 뚫으려고 하면요 지하철 3개 지나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3년에서 4년이면 될 것 같은데 한 10년 걸립니다. 공기가 3배 이상 4배 걸리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공기만 주고 돈만 주면 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의 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병하고 똑같아서 유역 차원의 대책들이 전반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대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적인 대책, 비구조적인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사실 좀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비구조적인 대책에서 우리가 침수 예상도라는 걸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망을 늘릴지 펌프장을 늘릴지 아까 오재일 교수님 발표하신 거 4가지 수단 그밖에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럼 뭘 쓸 때 어떻게 될지를 국민들한테 설득도 해야 되고 하면 침수 예상도라든가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의사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빈도 아니면 우리가 바텀업으로 계속 공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작 풀어야 될 문제들을 못 풀어주는 그런 문제들로 쌓여 나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재난이니까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있으면 우리가 예방사업 쪽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 대비, 대응, 복구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경부가 이 4사이클을 다 갈 거냐 아니면 행안부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갈 거냐, 지자체랑 어떻게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사업이 단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수관망 개선 사업, 그다음 빗물 펌프장 사업, 우수 저리호 사업.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0억만 있으면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관망 여기 조금 늘려주고 빗물 펌프장 조금 바꾸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천 개수 조금만 하면 한 500억이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 각각 사업들이 각각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저 빗물 조류 사업 500억 쓰는데 하천 관망 개선 예전에 전혀 못하겠지만 지금은 조금은 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그 본질적으로 500억짜리 우수조류조 사업에 200억 관망 개선하는데 못 쓰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요 지역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해결하려고 사실 저희가 모여서 토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지자체로 이제 돈이 내려갈 때 이제 지자체 예산이 태깅이 안 돼요. 지방 교부금 예전에 소하천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따로따로 가서 그 사업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돼요. 지자체 내려가면 소하천 예산으로 내려가 가지고는 결국 뭐냐면 지자체 단체장님이 하시고 싶은 분 사업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태깅이 안 되는 거예요. 태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결론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현장에서 뭘 쓸지를 모르는 사업들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구조적인 대책, 비구조적인 대책이 있는데 물론 뭐냐면은 우리가 구조적인 대책은 그 규정, 예를 들어 우리가 빈도라고 정해놔서 빈도 내에서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빈도로 구조적인 대책을 해놨으면 재해가 안 생겨야 되는데 이게 결국 선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비선정적인 문제다 보니까 빈도로 설정해놔도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려고 하면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침수 흔적도 침수 예상도를 가지고 바텀업 밑에서 올라갈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하나하나들을 좀 해결해 나갈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구조적 대책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도 조그만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환경부에서 각각의 사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부서들이 모여서 아무리 토론을 해도 본부처 합동 과제 이런 것들 해도 참 어렵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성숙돼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이런 것들을 사실 조정해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좀 정치의 역할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수 관로에 대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또 대신도 터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뭐냐면 일본에서도 대심도 터널이나 대규모 빗물 저류조를 만들고 난 다음 유지 관리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오재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판단의 문제입니다. 우리 집이 계속 침수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천만 원짜리 펌프 사면은 해결돼? 그럼 우리 집이 5천만 원 정도 감당이 되면 오케이. 근데 집에 있는 거 예를 들어 TV도 50만 원짜리 보고 있는데 5천만 원짜리 펌프를 갖다 놓을 거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 강남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보면 경부고속도로 지하도 사실 강남역에서 공사하기 어렵거든요. 차라리 옆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빼가지고 지하로 같이 가서 멀티퍼포스로 다목적으로 쓰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 왜냐하면 조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수용적으로 할 건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 펌프장, 빗물 저류조 참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까 오재일 교수님도 물이 안 보이는데 펌프장 키워봐야 펄물도 없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빗물 저류조 더 그렇습니다. 빗물 저류조를 우리가 공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기가 최적의 장소예요. 최적의 포인트인데 최적의 포인트에 절대 설치 못합니다. 사유지죠.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자리는 학교, 농장, 공공부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말 똑같은 500억을 들여도 조기 설치하면 100% 효과가 나는데 500억 들여가지고 10% 효과 나는데 설치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의외로 저희가 좀 싸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성비 좋은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 건물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회사가 이거 물막이판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이슈가 되는 거지만 가장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구조적 대책은 뭐 저희가 아까 저기 말씀하신 그 도림천이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자체들이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환경부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큰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그 재난 방재 안전 포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침수 흔적도 침수 해상도 다 들어가고 있고 그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구조적인 대책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이렌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시설들도 비구조적인 대책에 해당되지만 굉장히 이펙티브하다. 인명을 감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디 아프면은 그 MRI라든가 진단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어려운 얘기를 해요. 뭐 무슨 수치가 높고 뭐 어쩌고저쩌고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보면은 사실 이것도 논란이 됐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모형에 의한 결과거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공학을 통해서 최선의 침수 예상도를 뽑아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단도 구조적인 대책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지금 사실은 예전에 침수 흔적도 침수 예상도 공개 못하게 됐지만 일본도 똑같았었거든요. 인터넷 공지 못하다가 최근 2년 전인가 공지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 중개소에서 이거 무조건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저희도 우리도 예전에는 부동산 땅값 떨어질까 봐 못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아야지 땅 주인들도 필로티로 아파트를 만들든가 구청에다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숨긴다고 될 문제는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뭐 지원 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자 지원 대피 이런 비구조적인 대책들이 인명 피해를 굉장히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로 뭐 저기 합리적인가라고 생각할 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각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각각의 분야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근데 이제 엔드 유저 국민 입장에서는 결국은 잘 모르겠고 우리 동네 침수만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침수가 날까 안 날까? 날 거죠. 똑같은 돈을 들였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해결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보면은 이제 방해 요인 뭐 적었습니다. 뭐 일관석 부족. 그렇죠. 뭐 어디서는 합리식 쓰고 어디서는 수임 쓰고 어디서는 일루다스 쓰고 그 다음에 뭐 해석 방법 다 틀리고 강우 자료 다 틀리고 하는데 틀리죠. 그 다음에는 또 유역을 정의하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 성능 목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좀 객관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경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반복적인 수해가 나는 유역에 대해서는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총합적으로 유역 차원에서 베스트 솔루션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한 게 어디냐? 사실 중앙행정부는 안 될 거예요. 학계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디가 가능하냐? 지자체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는 그 지역에 그 재해가 안 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자체는 역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구조적인 대책은 돈이 조금 더 든다. 그 다음에 구조적인 대책을 했을 때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비구조적인 대책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결국은 이 피해라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 나긴 하고 그 효과는 오래 가긴 하지만 이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을 적절하게 이제 저희가 하고 섞어가지고 정확하게 써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내는 그런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많이 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덕대학교의 정창삼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